안녕하세요. 반도체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해둔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데 시황을 먼저 좀 보면 일단 미증시 흐름은 좋았어요. 미증시 흐름은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동안 조금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코스피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위주의 이제 하락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백신 이슈가 지금 또 오늘 또 나왔죠. 보면 화이자가 먼저 90%의 효율을 보였다. 그리고 모더나가 자, 임상 결과에서 지금 중간값에서 이제 94% 효율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FDA에서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신청은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향성은 코로나는 이제 회복의 국면으로 갈 건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보면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결국은 이제 이게 극복이 될 건데 이렇게 극복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타격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백신이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되면 이제 보급이 되는데 전 세계에 이게 보급이 되는데 1, 2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러면 자, 경제는 결국 먼저 올라올 텐데 자, 소비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동안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겠지만 이게 실물 경제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2년, 3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은 그래요. 항상 경제는 실물 경제보다 먼저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실물 경제까지 올라가려면 기업이 먼저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뭐 일자리 늘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일자리 늘리고, 자, 기업이 번 돈을 어디에 이제 기업이 소비가 시작이 됩니다. 기업에서 무슨 뭐 성과급을 준다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 늘리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이게 돌아가면 서민들이 이걸 느끼게 될 쯤이 이제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실물 경제가 움직이고 서민들이 경제가 그래도 살만해졌다 싶으면 이건 경제는 또 고점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경제가 진짜 좋을 때는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버블에 진행이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경제가 진짜 안 좋을 때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물 경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증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1년에서 2022년 어디에 이제 또 노이즈 요인이 이제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리 전부 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풀었다는 건 뭐예요? 자, 화폐 가치를 떨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언젠가 회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돈을 풀면서 기업들이고 뭐고, 기업들이고 가계고 부채가 많이 있으면, 자, 이 부채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터지지 않게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좀비 가게가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망할 때는 망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망하는 데들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화폐 가치를 강제적으로 떨궈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력은 점점 약해져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채 때문에 망할 기업이 예를 들어서 70%다. 이 70%가 한꺼번에 터지면 죽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하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터지겠다. 라고 할 때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화폐 가치를 떨구면서 뭐 금융 지원을 해주고 뭐 등등등등 해갖고 부실 자산도 사주고 막 하면서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다가
이제 부실 기업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부실 기업 중에 살아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놓이게 되면 다시 돈을 쪼여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리 인상이 먼저 진행이 되기 전에 물가 인상이 먼저 진행이 돼요. 지금 물가 상승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잠깐 조정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이제 상방으로 잡혔다. 그러면 물가가 2%가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딜 거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자, 시점으로 보면 제가 놓고 볼 때는 2021년에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2022년에서 자, 2025년까지 여기 어디에서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신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금리 인상이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버틸 수 없는 회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가게도 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노이즈 요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시점이 돌아갔을 때가 이제 버블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 라고 싶으면 또 버블 징후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까지는 앞으로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언제 어떤 노이즈 요인이, 이 부채 노이즈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시장 추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중간중간 노이즈 요인은 항상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폭락 흐름은 아무래도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까지 잡히면, 이 백신까지 잡히면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코로나까지 잡힌다라고 봤을 때 방향성은 이제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또 힘들다 보니까, 글로벌리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분쟁이 확대되기도 어려워요. 자, 미국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뭐 중국을 심하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관세라든가 이런 걸로 협박을 하기도 힘들고, 교육을 줄여갖고 더 죽어나가기도 힘들고, 서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또 이제 뭐 전쟁 이슈라든가 서로 이제 막 쌈박질을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요런 노이즈 요인이 새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작아졌다 라고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추세는 일단 중기적으로는 흐름이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항상 가치를 기반에 둔,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라니까 기업 가치와 시장 가치를 봐야 되겠죠. 자,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시장 비중, 주식 비중. 근데 우리는 이제 현금 비중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16%까지 줄이긴 했는데 여기서 더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피. 자, 코스피 2600포인트 정도가 저는 이제 한 3월까지의 적정 밸류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있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10%까지는 줄여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에서 10%까지는 줄여봐야 되는데 한 10% 정도는 유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10%까지 일단 줄이는 대응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추세가 그럼 이제 턴어라운드가 돌아서고 좋아지면 어떤 부분이 먼저 좋아질 거냐 라고 보면, 자, 소비 측면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하고 모바일하고 자동차 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화학이라든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투자 측면으로 갈 텐데, 이제 모바일 쪽에 엮여져 있는 게 반도체라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 투자가 확대되면 지금 2차 전지는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에너지 산업, 자, 이런 쪽이 이제 중단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이런 쪽으로 좀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지금 취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현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현금을 좀 줄여가는 포지션을 대응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밸류를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밸류 부담이 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크게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그럼 이런저런 노이즈 요인으로 인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갖고 가는 부분들도
노이즈 요인이 거의 다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현금이 과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폭락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대비할 현금은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금을 이 이상 갖고 있는 거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포지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황 흐름은 이 정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자, 바른투자 커뮤니티 369화 자, 기술적 분석에 의미 없는 이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림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차트라든가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지표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좀 들어간다는 요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체크를 할 때도 항상 미래 추정치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다운사이드 업사이드의 변동성은 있지만 미래 가치를 자꾸 체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재 가치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차트라든가 보조지표 자 수급 자 요런 요인들은 다 단기적인 보조지표예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단기적인 스탠스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의 틀을 깨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왜 이게 의미가 없는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짚어볼 거예요. 자 투자 명인들은 왜 차트를 보지 않을까요? 워렌 버핏이 차트 본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수십 년, 한 60년 이상 가장 큰 성과를 낸 투자 명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차트를 보지 않아요. 근데 왜 볼까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어디 나와가지고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본다,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은 헤지펀드들조차 이런 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트레이더들이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인 지표라고 봐야 돼요. 보조지표라든가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지표들은 전부 다 확률을 잡아내는 지표인데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를 이해를 해야 여기에서 틀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보면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통계적으로 상승이라든가 하락의 확률,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확률을 높은 확률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서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고 잡아내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나는 이제 대박 이런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오류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변동성 확률을 맞추는 거는 70% 이상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에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이 확률에 배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변동성 확률에 배팅을 하게 되면 수익률에서 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단리의 개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복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지표를 보고 차트를 보고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단기적인 성향과 단리를 추구하게 돼요. 자, 복리 확장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시스템을 정교하게 짜면 이런 것도 복리의 개념을 입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률로 인한 복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률의 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확률적으로 실패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 위치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자, 상승을 하게 될 확률이 30%고 하락 확률이 70%를 잡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방에 배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방에 배팅하는 건 뭘까요? 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건 하방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설정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하락 확률을 70%다라고 보여주면 자, 매도를 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확률을 이렇게 잡아내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런 틀을 깨야 돼요. 그런 틀을 깨지 못하면 수익을 크게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락 확률이 70%를 잡아낸다 그래도 우리가 하락 변동성의 폭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의 폭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에 빠지는 겁니다. 자, 손실이 100%가 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장 폐지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의 변동성은 자,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가 거의 최대치예요. 이 이상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해놓고 보면 자, 조정 확률은 하락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락의 폭이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 정도 빠지면 보통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자, 단기적으로. 자, 반대로 이제 상승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맥스가 열려있는 거예요. 상방으로 열려있어요. 이거는 100%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70%에서 200% 이상도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락 확률에 이제 맥스치를 평균 쳐보면 대충 마이너스 50%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작아요. 통계치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락 조정이 들어올 때 보통 평균으로 한 50% 정도 보면 30%에서 한 20%에서 35%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그냥 50%로 최대치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이 50%의 더블 이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이것보다 더블 이상이 나게 되면 자, 수익이 그러니까 100%죠. 이 이상 나게 되면 하락 확률의 확률이 상승 확률보다 곱하기 2가 된다 그래도 변동성 확률을 70%를 맞춘다 그래도 수익률에 손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튀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파동이 200%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게 되면 날아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놓고 정리표를 해놓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매도를 짧게 갖고 가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확장시키지 못하고 손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분전 심리라는 게 작용하다 보니까 손실은 확장해갖고 대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싸게 이제 뭐 수익은 조금 먹고 손실은 키워가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손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수익을 확장시켜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누적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확률은 변동성 확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70%를 맞췄지만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런 괴리율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률에서 장기적으로 손해를 계속 누적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배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년, 20년 동안 가만히만 들고 있었어도 지수 수익률만 따라가면 자산이 4배는 늘어나 있어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주식을 했다는 사람들이 자산이 5배, 10배도 못 늘린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보면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인데요. 여러가지 지표로 이런 확률들은 짚어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수치를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이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놓고 한 1000개 정도 기업을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한 1000개 정도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확률이 7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70% 이상의 확률을 잡아냈다고 굉장히 제가 좋아한 적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다 더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맞아 들어가는 확률들을 다 더해서 이제 확률이 70% 이상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30%는 틀린다라는 거죠. 이 30%가 틀렸을 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빨간 선에 들어가면 이제 과열 신호라 그럽니다. MACD도 이제 비슷한 지표예요. 이 비슷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일목균형표라든가 여러가지 지표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는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게 좀 다 비슷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게 스토캐스틱이 보기도 가장 편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라 그래가지고 이것만 좀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에는 대응을 합니다. 매수를 할 때는 이 지표를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도의 관점에서는 아예 보진 않아요. 기업 가치를 빼고 매도 관점에서는 지표를 아예 보지 않아요. 차트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 가치만 봐요. 근데 매수를 할 때는 참고를 할 때가 있어요. 매수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게 되면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높아요. 그렇지만 매도 포지션에서 기술적 지표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들이 훨씬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TSE라는 이제 수익 인증 자료 올리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주가 위치를 보지 말라 그랬던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지표예요. 과열 구간에 올라와 있을 때, 자, 매도를 받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연결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 하락폭이 61% 정도 나왔어요. 자, 스토캐스틱에서 여기 침체 구간이 오면, 자, 이걸 이제 매수 포지션을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열 신호가 오면 매도 포지션을 대응을 해요. 자, 여기에서는 맞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맞았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침체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자, 매수 포지션을 봤는데, 다시 과열 신호로 들어가서 매도 포지션을 봤어요. 자, 수익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대충 86% 정도 나와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럼 수익 냈지 않냐? 여기에서 뻗어나간 구간이 이 86%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뻗어나간 게, 자, 20에 70%가 더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침체 자리를 한번 주긴 좋습니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 과열 신호에서 매도를 내고 여기 침체 자리가 왔을 때 다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건 어때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70% 정도 확률은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70% 확률까지 맞추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한 60% 정도는 자주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라든가 차트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이평선을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통계적인 수치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변동성의 폭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게 30% 조정이 들어올지 10% 조정이 들어올지 70% 조정이 들어올지, 상승을 했을 때 이게 200%가 튈지 500%가 튈지 1000%가 튈지 50%가 튈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의 고점과 저점은 잡아낼 수가 없는데, 이제 꺾이는 시점이라는 거의 확률은 70%는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30%의 최대치로 70%의 변동성 확률을 맞춘다 그래도 30%의 틀릴 확률이 존재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자, 요 구간에서 꼭대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700%예요, 700%.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고 치면 700% 수익 날 걸 86% 챙겨 먹고 만 거예요. 수익을 이렇게 짧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침체 구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쭉 빠져갖고 여기서 마이너스 70%가 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변동성의 폭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확률은 70% 이상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게 굉장히 이게 쌓이면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매수 매도를 좀 더 작게 해서, 그러니까 포지션 대응을 자주 해가지고 오류가 쌓이게 하게 되면 복리의 확률을 전부 다 깎아먹는 거예요. 복리의 수익 확장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라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인 유의미성, 이런 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통계적으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변동성을 맞추는, 변동성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승이라는 거는 제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 파동은. 상승 파동은 제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표를 사람들이 참고를 할 때는 수익을 챙겨가는 매도 포지션에도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적 지표를 보는데 매수를 하는 데만 참고를 한다. 그러면은 기술적 지표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매도 포지션의 기술적 지표를 보는 순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시라든가 주식이라는 거는, 자,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았을 때 영원히 망할 때까지 상승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영원히 우상향에 되어 있고, 그럼 그 경제를 끌고 가는 이제 주체인 기업들은 영원히 상승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망하거나 도태되는 기업들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수는 상승하는 기업들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망하고 어떤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죠. CEO라든가 그 기업의 의사결정은 전부 다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매도 포지션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분산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손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차트를 자꾸 보고 그리고 보조지표를 보니까 자, 높은 확률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변동성을 예측하는 공부를 자꾸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공부인데 공부를 조금 했다라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개 100개 사서 그냥 10년 동안 묻어 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 수익률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가치를 보고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아는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예를 들어 50개 100개를 사놓고 그냥 10년 20년 동안 냅둬 하는 사람을 절대 기술적 지표 보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쓰잘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를 보면 자 2000년도부터 지금 이제 2022년까지니까 이제 고점을 연결해놓고 보면 대충 2300% 23배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23배가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배당을 예를 들어서 다시 재매수라고 복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100배가 넘어가요. 10,000%가 넘어간다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2000년에서 뭐 대충 2003년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 인프라 버블이 있을 때 한 3000%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버블을 해소하는 데 한 9년이 걸렸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죠. 버블을 해소하고 이제 성장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년 동안의 조정 동안 나에게 수익을 안 줬냐? 이건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조정이 들어온 거죠.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뭘로 줬어요? 배당으로. 배당을 계속 재투자했다 그러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수익률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2300%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했지만 키움증권이 배당을 더 했죠. 키움증권은 5000% 이상의 상승을 했어요. 내가 100개 종목을 사서 20년 동안 보유해서 1000% 이상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본전인 거예요. 100개의 기업 중에 한 개만 20년 동안 안 망하고 성장을 했다. 한 개에서 뭐 5개 이상만 성장을 했다. 내가 갖고 있는 100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5개 이상만 성장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단기 매매로 장기 투자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거 배당 복리를 쳐보면 2004년부터 뭐 5000%가 아니고 이건 20000%도 넘을 거예요. 배당으로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20000%도 넘을 거라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도 복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배당은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수익을 낸 거를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주가 변동성을 무시를 하고 그 배당으로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업의 그 이익이 남아있는 거니까 기업 가치는 당연히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거 입히면 지금 증시에서 20년 이상 이제 상장돼서 20년 이상 유지된 기업들 중에 10,0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못해도 20% 이상은 될 거예요. 10,0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20% 이상은 될 거라고요. 2000 몇백 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20년 이상 살아남아있는 기업들을 가정을 해서 10,000% 이상 10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20% 이상은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에 100배를 목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가지 지표라든가 통계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을 놓고 회원분들한테 계속 설명해 드리죠. 20년 동안 100배 수익이 가능한 이유. 자, 연평균 지수 수익률은 8%예요. 배당까지 치면 8%란 말이에요. 연평균. 대충 글로벌 6% 정도 성장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고성장을 하게 되거나 어떻게 자산 버블이 좀 입혀지면 10년, 20년 동안 11%씩 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수가. 자, 이렇게 됐을 때 10년에 더블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보다 아웃퍼폼을 2배 하면 이거는 10년에 8배가 되는 거예요. 아웃퍼폼을 뭐 3배 하면 이거 10년에 뭐 12배가 되는 거고 16배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반복해갖고 10년을 더 지나면 자, 자산은 1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의 상승 흐름을 보면 이게 가능하구나. 성장 흐름을 보면 자, 보면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20년 동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20% 이상이 100배를 성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00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2,300개에서 2,500개 있으려나 지금? 상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요 정도가 개수가 된다 그러면 자, 요 중에 500개 안에 드는 기업을 내가 50% 이상 보유할 수 없을까요? 이것만 해내면 20년 동안 100배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걸 추려내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만큼의 수익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승들을 다 놓치면 이런 변동성 때문에 수익을 절대 크게 확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이라는 분석이 의미가 없는 이유예요. 보통 이제 통계치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자,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통계적으로 70 트레이더들은 자, 이거는 이제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부채를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산을 크게 키워야 부채 없이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이거를 겨우 따라갈까 말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1% 미만이에요. 이렇게 확률이 어려운 쪽에 배팅하지 말란 말이에요. 100% 이길 수 있는 100%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왜 이런 길을 가냐고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해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이걸 만약에 장기적인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아요.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0.1%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 전부 다 이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 2,500개 기업의 20년을 다 놓고 보세요. 2,500개 기업 중에 20년 이상 살아있는 기업들만 찾아서 자, 이 데이터들을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배당보니까지 입혀서 다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통계가 맞나 아닌가. 20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한 기업들은 손에 꼽지도 못합니다. 꼽지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 20%도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건 이제 통계로 잡아보지가 않아서 이제 추정치지만 이게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기업을 보유해서 수익을 확장시키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확실하고 수익을 가장 높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단기 매매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서 탁탁탁탁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진짜 공부를 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짓거리라고 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저는 진짜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0.1%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공부량은. 진짜 여러가지 다른 이제 책만 해도 진짜 뭐 1000권 이상 봤고요. 진짜 1000권 이상 봤어요. 그 시간만 해도 어마무시하다고. 그게 몇 년이야. 1000권을 본 시기가 뭐 한 5년 이상 될 거예요. 책만 해도 그만큼 보면서 여기에다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바친 허송세월이 뭐 진짜 한 5년 이상 된단 말이에요. 허송세월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근데 무슨 뭐 몇 시간 뭐 대충 해갖고 나는 이거 뭐 대단한 걸 찾아냈다라는 식으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허접하게 공부해서 그래요. 허접하게 공부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공부한 사람이 수익을 내기가 가장 힘듭니다. 회원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누적해 나가면서 이런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 왜 의미가 없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통계치를 잘 이게 믹스를 해서 0.1% 정도는 레버리지 잘 써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거를 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런 탤런트들이 필요가 없어요. 기업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투자는 최대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매매 방식이라든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는 공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거는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명인들이 왜 차트를 안 보는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이건 단 하나하나의 예시고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엇박자가 나게 됐을 때 손해보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차트 조금 보고 그림 조금 보고 변동성을 조금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